안녕하세요. 자, 객관식 이제 원래는 조금 일정이 좀 늦어진 게 제가 좀 출장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토요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끝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3판 요거 교재로 해가지고 객관식 진행할 거고 이제 한번 요번에 이제 PPT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고 요거 안 되면 이제 탭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판보다는 이제 좀 문제가 더 많이 실려 있어가지고 좀 교재가 두꺼워졌는데, 뭐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제가 풀어드리는 거 먼저 우선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 되시면 이제 다른 문제도 어차피 이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는 풀지 않을 거니까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해서 풀 거니까 제가 풀어주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좀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원가관리액의 이제 내용에 이제 그 15장으로 이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각 장에서 나오는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이제 그런 유형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솔직히 2차 시험도 다 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자료에 좀 함정이 많아요. 함정이. 그래가지고 우리 1차 시험에서 객관식 그런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2차 시험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함정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해석을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좀 점수 획득이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2차 시험 보고 나오면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합격률이 낮아요. 잘 봤다는 거는 문제는 잘 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함정을 딱 발라서 이거 이 자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 보통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문제가 어려웠다, 좀 까다로웠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그분들이 또 합격률이 높다는 거는 그런 분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2차 시험 문제가 어려운 객관식 9문제에서 10문제 푸는 거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원가관리계가 2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각각에 대한 물음이 5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5개, 5개씩. 해서 이제 총 10개의 문제인데 공통자료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각 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골고루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 자료 하나 주어지고 원가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된 물음을 통해 가지고 관리에게 자료로 이제 주어지면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원가관리계가 이제 이 자료 이 문구 하나하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잘 풀어 놓으면 나중에 2차 시험 볼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약간의 이제 물론 차이는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1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도 이제 뭐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 1번은 제조원가에 대한 개념인데 이 내용 설명은 일단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 내용하고 같이 보면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은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말문제로 나왔는데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제조건조원가를 합한 금액이 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전환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 합친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원가다 이렇게 해야죠. 연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총 변동원가거든요. 그럼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는 건데 우리가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게 조업도고 그 다음에 이제 총원가를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총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 범위란 건 뭐냐면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업도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원가관리에서 의사결정은 단기 의사결정을 기초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생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가 조업도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업도를 생산량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기간 뭐 그 1년이라고 하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 가지고는 내가 1년에 100개 생산할 수 있다. 그럼 100개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개에서 몇 개를 이제 조업도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몇 개 생산하고 몇 개 판매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그 의사결정이 이제 100개가 되면 이 범위가 바로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걸 우리가 관련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련성이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렐러번스. 근데 여기서 이제 총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A 값을 우리가 상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원가 행태를 가진다는 건데, 이거는 변동원가의 행태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고정원가의 행태가 되는 거죠. 그 2번이 틀린 거예요. 네. 변동원가는, 총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게 아니라 비례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변동원가라는 거는 조업도 하나 추가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총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총 변동원가로 표현하면 안 되고 단위당 변동원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원가가 아니라 이게 이제 단위당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위당 원가는 이제 변동원가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위당 원가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거 다 고르면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돼서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여러분들이 뭐 혼동할 분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단기 총 제조원가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공품 T 계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전년도에 미완성돼서 넘어온 기초제공품 원가에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제조원가,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죠. 이걸 우리는 단기 총 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완성된 원가가 바로 이제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면 제공품 계정으로 차변에 계산이 됐다가 그게 감소가 되면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완성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품 원가.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회계 처리로 보게 되면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계에서 대변이면 당연히 T계정상에서도 대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니까 대변에 적히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품이 감소하고 제품 계정으로 대체, 이게 완성품 원가가 된다 당합니다. 그래서 기초 플러스 단기 총제조원가에서 이제 기말 제공품을 빼주면 우리가 완성품 원가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단기 총제조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회계사 시험에서 제공품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단기 총제조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일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제공품의 변동이 없다는 거는 이게 둘이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100이면 이것도 100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 총제조원가가 1000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1000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 하에서는 제공품의 변동이 없으면 그때는 이 둘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 총제조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같을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돼서 제품으로 대체되는,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는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 고정원가는 현재 조업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이다. 이거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기초 고정원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량 고정원가가 있어요. 기초 고정원가하고 재량 고정원가. 그래서 이제 기초 고정원가는 이제 보통 얘는 지금의 조업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생산량을 10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기계장치가 뭐 2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100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대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기초고정원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조업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재량고정원가는 이거는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원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고정원가 중에서 광고선전비가 되는 겁니다. 보통 불황일 때 보통 기업체들 요즘에 불황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저한테는 좀 불행한 일인데 그 교육비부터 먼저 줄여요. 교육비부터. 그렇죠? 작년하고 그 다음에 올해 최근에 이제 보통 12월 달에 기업체 실무강의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네. 안 불러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는 잘 반 이상으로 쭉 이렇게 끊겼습니다. 그런 원가를 고정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고정원가, 재량고정원가. 이게 이제 만약에 재량고정원가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재량고정원가는 경영자의 이제 재량에 따라 가지고 그 원가 이제 총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회피 가능 원가는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특정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원가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이 무슨 원가가 되는 거냐면 관련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의사결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피할 수 있는 원가.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이 원가를 우리가 회피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원가에서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는 회피 가능성 여부 가지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 문제에 이제 익숙하다 보면 이 말 문제 나오면 오히려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원가 구성도를 완성하고자 할 때 이제 제조 원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거 PPT로 만들기가 좀 그래가지고 픽픽으로 이렇게 잘라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보시는데 불편하다고 뭐 여러분들 불만 가는 거 아니죠? 예.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원래는 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PPT 띄워가지고. 그럼 이제 해설까지 나오니까 이거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해서 이제 완성하고자 할 때 제조 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놨습니다. 제조 원가.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 그 앞에 문제에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여기 15만 원. 이게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이게 퍼즐 맞추듯이. 이거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20만 원. 직접 제조 경비는 제조 원가인데 이거죠. 추적이 가능한 제조 원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제조 경비. 경비가 다양한 원가를 나타내는 건데 추적 가능한 원가가 되는 거야. 보통 우리가 제조 경비다 하라고 하면 직접 경비라는 언급이 없으면 다 우리가 뭘로 보냐면 제조 간접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직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직접 제조 경비 해가지고 이게 1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직접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합치면 45만 원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제 제조 원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판매 가격이 지금 100만 원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판매 가격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격은 판매 원가에다가 이제 판매 이익을 가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판매 원가는 뭐 제조기업이니까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 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발생하는 거, 그거는 판관비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원가니까 이거 합친 판매 원가에 이익 가산해서 우리가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 원가의 20%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매비 관리비는 그 판매 원가 20%그 조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판매 가격에는 판매 원가의 25% 이익이 가산되었다. 거기 25%의 의미가 이게 이제 이익률인데 이거는 원가에 가산한 이익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 가산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판매 원가를 구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익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공부한 거 있었잖아요. 원가를 우리가 매가로 나누면 그거는 매가에 대한 이익률이 되는 거고,
이거. 그렇죠? 예, 이거는 매가에 대한 이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예, 매출 원가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이 되는 거예요. 원가 이익가산율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1-0.25 이렇게 풀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율이 지금 25%였으니까 요거는 1.25분의 1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0.8이죠. 자, 그러면 이게 8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몇 퍼센트라고 했죠? 예, 20%를 예. 판매비와 관리비를 본다. 그러면 이제 제조원가는 80만 원에서 16만 원 빼가지고 예, 64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거기 25%는 예, 이익가산율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이익가산율.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익을 아까 매가로 나누면 이거는 이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는 이익을 원가로 나눈 이익가산율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일 때는 이제 아까 같은 산식으로 우리가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예전에 세무사 시험에서 요거 이 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 원가 시험에서 이제 종종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단기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제조간접원가. 이제 제조원가인데, 예, 이제 우리가 일단 뭐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 예, 제품 제조를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재고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고 가능 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이제 전부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자산의 정의에 충족을 하는 겁니다. 이 원가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우리가 창출하게 되는 거고, 그거 실냈으니까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다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면 예. 발생을 하게 되면 자산 계상한다. 이게 이제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 자산 계상 됐다가 발생되면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라는 과정을 거치면 예, 수익을 창출하니까, 매출이라는 수익을 창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가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재고의 의미는 뭐냐면 당해년도 발생은 했지만 아직 비용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회계원리 관점에서 봤을 땐 비용의 이연이 되는 겁니다. 재고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기말재고가 당해년도에 발생은 했지만 아직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 그걸 우리가 이제 회계원리에서는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공부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음 연도에 어떻게 돼요? 기초재고가 다음 연도에 판매되니까 이제 그때 비용 처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조원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별다른 이제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 대상인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에 투입되는 재료의 수량이라든가 그의 단가를 또는 투입되는 노동 시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간당 임료를 각각 추적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직접 원가는 게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는 뭐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는 거야. 추적하는 게 오히려 더. 자, 그런 원가를 우리가 이제 간접 원가로서 이제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아까처럼 직접 경비가 주어지게 되면, 예, 직접 경비는 간접 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경비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직접 경비 주어지게 되면 이거 직접 원가로 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제조간접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거 생략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거 제조간접비. 그래서 제조간접비의 이제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는 공통원가 성격이 되는 거예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특정 제품의
그렇죠? 특정 제품에 해당되는 원가잖아요. 특정 제품에 해당되는 원가.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그러니까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추적이 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제외한 공장에서 발생한 나머지 모든 원가를 의미해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격이 공통원가고 다양한 항목이니까 이 다양한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다 묶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수선비, 전기세, 연료비 등등등 다 묶어서 우리가 제조간접비로 이제 통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묶는다 해서 원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가 풀로 구성해서 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배분을 하는 거죠. 원가 대상에 대해서. 제조간접비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물론 이제 무조건 여기 있는 것들은 당해년도의 현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회계는 발생 기준이니까 다 발생액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재무회계에 가까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항목에 이제 원가가 주어지는 거죠. 지금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구분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기 제조간접원가에 관련된 자료에다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자료에다 이 언급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제조간접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언급이 없고 구분해 보게 되면 제조간접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비제조 원가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뭐 판관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판단 기준은 뭐냐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는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본사에서 발생하는 거는 그때는 비제조 원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사에서 발생한 건 다 제외를 시켜야겠죠. 구분해 이제. 근데 여기서는 여기다 제조간접원가라는 언급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 이제 제조간접비로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단기 지급액이라는 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현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비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린 발생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지급액은 이제 25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공장 관리비서부터 보게 되면 분계로 한번 추정해 볼게요. 25만 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발생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장 관리비 발생액을. 단기말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말 잔액이에요. 그럼 이거 정기말 잔액.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말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기초가 뒤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성급비용, 미지급비용 얘네들은 이거 자산이고 이거 부채인데 다 성격이 뭐냐면 유동자산, 유동부채예요. 그러니까 두 회기간에 걸쳐서 전액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상쇄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그럼 기초에 있는 거는 이거 다 상쇄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초에 있는 거 이거 이제 미지급된 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말에 가서 발생을 했는데 지급되지 않은 거 우리가 고려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기초금액 미지급 비용은 이거는 이제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붕괴가 나온다는 거죠. 기초는 이렇게 감소가 되고 만약에 이게 기말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증가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를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단기말에 이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했을 때 여기 지급한 금액 중에서 얘네들은 자산 계상됐다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말에 이제 성급 비용으로 계상이 됐다는 거죠. 됐죠? 이게 15만 원. 그럼 나머지가 이제 바로 공장 관리비 이게 발생 기준이 되는 거야. 발생 기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가 되냐면 17만 5천 원. 그러니까 이게 17만 7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현금흐름표에서도 공부했잖아요. 현금흐름표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현금흐름표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 현금흐름표상에서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나오고 이 손익과 관련된 자산부채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상에서는 이게 비용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X 해놓고 자산부채 조정해 줄 때 자산은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주고 부채는 반대 방향으로 조정해 줘라. 그럼 현금 기준 나온다.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럼 이게 자산이 지금 증가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조정해 주니까 빼주면 되고 부채는 감소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주니까 감소했으니까 이거 또 빼주면 돼요. 25,000원. 그러면 이제 현금 기준 이게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시하는 겁니다. 25만 원. 그럼 이제 여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7만 5천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아마 현금흐름표에서는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생기준상에서 이제 현금기준, 예, 손익계산서에서 BS 가지고 현금 구하는 그런 거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붕괴로 해도 되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변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고, 예, 마이너스로 하면, 예, 대변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차변 항목들. 마이너스로 이렇게 다 표시하면 현금 기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변에 적히는 거는 플러스로 하면 되고, 반대로. 예. 그런 논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광열비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예. 일단은 지급액이 현금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초부터 봐야 돼요. 얘부터 먼저 감소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지급 비용 25,000원.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에 적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 기초가 감소가 되고 기말에 다시 뭐예요? 10만원이 또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미지급 비용 기말에 10만원 이렇게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 기초에 25,000원이고 기말에 10만원 됐으니까 10만원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예. 이거 이제 순액으로 이제 서로 상계시키면 이거 얼마? 75,000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기초가 다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기말에 이제 미지급 비용 다시 새로 계상하는 거죠. 근데 뭐 차액으로 75,000원 늘려주면 되고. 자, 그러면 수도광열비 375,000원. 그래서 얘가 이제 제조간접비 다양한 항목 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제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뭐 그냥 숫자만 써볼게요. 15만원. 현금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적고. 그 다음에 기초의 성급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야. 자산의 감소니까 얘는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미지급 비용이 또 이제 증가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아니, 이게 안 돼, 이게. 55만 5천원. 맞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아니구나. 15만원. 이게 어떻게 55만 5천원이 나오지? 28만 5천원이죠? 예.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암산 안 되는 게 그냥. 자, 그러면 이제 7만 5천원, 37만 5천원, 28만 5천원이고 이 다양한 항목 다 더하면 이제 이게 제조간접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뭐 원가 관리에서 물어보긴 했지만 거의 뭐 현거래표 논리를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4번 문제인데 이거 회계사 시험에서 출제된 건데 이 문제가 아주 개념을 다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마에 대한 요 내용들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그걸 하나씩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510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단서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없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10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기초에다가 단기 총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공품 빼주면 그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단기 총제조원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110원, 120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원가. 간접경비, 이거 제조간접비죠. 예. 간접 재료원가, 제조간접비죠. 간접 노무원가. 광고 선전비는 이거는 판관비예요. 제조원가가 아니에요. 판매직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본사에서 발생하는 판관비로 봐야 되는 거고 관리직도 마찬가지야. 본사가 하는 역할이 판매 관리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세 놈은 비제조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라. 자, 따라서 이제 제조간접비는 여기 체크한 요 세 놈 29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총제조원가를 구하라고 하면 110원, 그 다음에 120원 플러스 290원, 5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제공품의 변동을 보는 거죠. 이게 10원이 이제 존재하니까 이게 제공품 T계정으로 보게 되면 기초는 0이고 단기 총제조원가 520,
이 10이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510. 그러니까 가는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기본원가는 230원이다. 기본원가는 지금 요거 두 개를 의미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맞고 나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다를 보게 되면 제조간접 원가에는 어떠한 재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예. 간접 재료 원가는 재료 원가이면서 이제 제조간접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총제조 원가는 520원으로 단기 총제조 원가는 520원 여기까지 맞는데 기본 원가에 가공 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두 번 계산되죠? 그래서 라도 틀렸고 기간 원가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재고 불능 원가 발생 시 비용 처리하는 원가 회계 처리상 이제 판관비는 발생 시 비용 처리하잖아요. 이 비제조 원가가 돼요. 비제조 원가. 당연히도 회계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해서 이거 기간 비용 처리한다. 기간 원가다. 이거는 재고 자산으로 계산될 수가 없으니까 재고 불능 원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0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광고 선집이 120원이네. 120원. 재고 불능 원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하고 나가 맞는 거예요. 어? 지금 뭘 구하라고 했지,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 걸? 가는 맞고, 그 다음에, 나가 기본원가 230원이다. 맞죠? 다라마가 답이에요, 다라마가. 맞구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자, 요게 이제 앞에서 이제 가장 기초인 원가의 기초와 관련된 이렇게 제조 원가하고 비제조 원가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 1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게 되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원가의 분류에서 그 원가의 기능하고 원가의 행태 있죠. 원가의 기능과 행태 요거는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원가 행태에서는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원가가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거지 단위당 원가는 일정해요.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총원가가 일정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 유형 2번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유형 1, 2번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계산 문제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유형 2번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데, 유형 2번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합산티 계정을 이건 반드시 외워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1장에서 1차 시험, 2차 시험에서 문제 나오게 되면 유형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합산티 계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요 합산 티 계정을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제품 티 계정 합친 거예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 계정. 다 알고 계시죠? 저랑 심화학습 끝나고 원가 처음 잡는 겁니까? 그걸 처음 잡을 거예요. 누가 원가 공부하겠어요. 재무 얘기하고 세법 공부하죠. 그렇죠? 예. 그 재무 얘기가 세법 공부하는 게 맞아요. 예. 원가는 그냥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수업 들으세요. 원가는. 예. 솔직히 원가가 제일 쉬워요. 재무회계 세법 원가 중에서
누가 원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 뭐 저도 원가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원가가 제일 쉽습니다. 그죠? 아, 양으로 따져봐도 재무회계 세법이 훨씬 많지.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세법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머리 식히는 기분이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세법에 이제 그죠? 그 스트레스를 이제 원가에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계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항상 이게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인데 원재료 계정 들어가면 항상 매입액을 표시하는 거예요. 원재료 매입액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 이게 단기에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기에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 기초는 물론 발생은 전년도에 했지만 이제 이게 그죠?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감소되는 게 이제 단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기에. 전년도에는 이게 자산으로 계산이 됐고 아직 뭐예요?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결국 뭐야? 자산이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거야. 이게 결국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거든요. 이게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2월 된 거하고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일단은 자산 계산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감소가 되면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으로 인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제 매출원가 계정을 쓰는 거죠. 매출원가. 원래 매출원가 등이 맞는 거예요. 그 여기 등이라는 건 이제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등을 물어보는 거는 2차 시험에서 물어봐요. 네. 잠깐 제가 소개는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이 기능별 성격별에서는 매출원가라는 이 표현을 안 쓰죠. 예,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이건 기능별인데 그러면 이게 매출원가가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비용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비용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기능별과 성격별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조활동에서의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조활동에서 비용. 그러니까 제조활동에서 비용은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활동에서 뭐 물류활동이다, 관리활동이다, 뭐 그런 거는 물류비 또는 뭐 관리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비제조활동은 판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2월 된 거, 단기에 발생한 원가, 자산 계상했다가 이 중에서 비용 처리된 거, 매출원가 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되지 않은 거는 기말에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T 계정을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잘 사용되는 게 제공품하고 제품 T 계정 합친 거. 네. 원재료가 빠져요. 원재료가 빠지면 자 기초는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이 되는 거고 원재료가 빠지면 여기에는 이제 원재료 사용액이 계산이 되는 거야.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이게 원재료 사용액이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매출원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해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자료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요 합산 T 계정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합산 T 계정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건데, 이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니까 이제 누가 빠지냐면 제품 계정이 빠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원재료하고 제공품 계정을 합쳐가지고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원재료 들어가면 항상 여기 매입액이 표시가 됩니다. 원재료 매입액,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요 T 계정 또 그려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시험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물어보고 매출 원가도 물어보고 막 두 개씩 물어보는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원재료, 기말 정보. 그래서 요 합산 T 계정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T 계정을 통해서 이제 제조원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조원가의 흐름은 이 재고자산이 사용 목적인 원재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고, 그럼 이제 미완성이 된 거죠. 거기서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이런 이제 재고자산의 T 계정 가지고 이 제조원가의 흐름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각각 쪼개가지고 문제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합산 T 계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합산 T 계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실무에서 사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목적용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빨리 풀자는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2000X년도 영업자료에서 추출한 정보이다. 직접 노무원가가 기본원가의 50%일 경우, 이런 자료도 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식 세우는 거예요. 직접 노무원가가 기본원가의 50%다. 50%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직접 재료비하고 기본원가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인데, 기본원가 50%니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금액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반반이니까 이게 50%라는 얘기는 두 개 합친 거, 근데 반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냥 직접 재료비 금액과 직접 노무비 금액 같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공품 기초하고 기말 있고, 예.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도 있어요. 그리고 기초 직접 재료, 기말 직접 재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 했으니까. 물론 T 계정을 두 개로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합산 T 계정에서 원재료하고 제공품 T 계정 이거 합치면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가공비,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그래서 기초의 직접 재료는 이제 200이고, 그 다음에 기초의 제공품은 1500. 두 개 합치면 1700이 되는 거죠. 기말 직접 재료는 일단 재고부터 정리해보면 1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0원, 1100원이 되는 거고, 원재료 매입액이 지금 여기 500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한 거는 이렇게 이제 다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나머지 이게 구분하는 거냐, 제조간접비에 해당되는 거, 본사 사옥 판관비예요. 제조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외시키는 거예요. 공장 설비 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본사, 본사는 이제 본사에서 발생한 거는 판관비, 제조간접비에 해당되는 거죠. 공장 설비. 기타 제조간접원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제조간접비가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원가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100, 50, 150에 300이니까 450.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자료 있죠? 숫자 자료는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2000X 1년도, 2000X 2년도 그것만 빼놓고. 원가 자료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숫자에 대한 자료가 수량, 뭐 단위당 원가 얼마다, 그리고 총원가. 이 원가 자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숫자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그렇죠? 이거는 뭐 제외해야 될지, 그걸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2차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시험에서는 그 나온 숫자 자료가 다 이런 걸로 있으면 머릿속에 다 이제 설계를 해갖고 들어가가지고 유형별로 다 이제 출제된 거 이제 쭉 해서 유형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외하면서 이제 실수 없이 푸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건 비단 원가 관리회계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계라는 게 그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니까 문제 풀 때도 이거를 이제 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고려할지를 그거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문제가 좀 푸는데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이제 반복하면 시간은 줄고 정확성은 이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요구사항인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T계정 그래서 푼다는 거는 대차 차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답을 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차변을 완성을 해야 돼요. 직접 노후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요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직접 재료비를 구하면 직접 노후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둘 다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직접 재료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지금 매입액이 500인데 지금 기초하고 기말을 보게 되면 이 직접 재료비는 이거 사용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고가 지금 100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얘기는 당해년도 매입한 것도 다 썼고 사용했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초도 감소가 됐으니까 그것도 썼다는 얘기죠. 그럼 당해년도 사용액은 얼마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00이 되는 거죠. 아니면 원재료 T계정을 그리면 이게 200이고 그 다음에 매입액이 500이고 그 다음에 이게 100이니까 그쵸? 원재료 사용액 이거 600이라는 거 이렇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항상 빨리 푸는 게 이제 목표니까 이렇게 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매입액 중에서 재고가 감소했다? 그러면 더 사용한 거고, 재고가 증가했다? 그럼 매입한 걸 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600이니까 이제 이거 직접 재료비 600이니까 얘도 6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놓고 이제 대차 차익을 통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 예. 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돼요.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의 문제로 이제 많이 출제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문제 자료 이제 일단은 이제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매출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이제 T계정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T계정을 합산 T계정 이용할 거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합친 거하고 아니면 제공품하고 제품 합친 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굴 걸 이용할까 했는데 매입액이 나오면 보통 이제 세 개 합친 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세 개 합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입액을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쓰지는 않을게요. 이제 T계정만 그려서. 기초는 다 더하면 다 사용을 했다는 거죠. 9만원이 되고, 자, 원재료 매입에 35,000원. 직접 노무 원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또 문제 빨리 푼다고 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이 문제상에서 이 지급했다는 의미는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돼. 이건 현금 기준이 되는 거고. 예. 지금 직접 노무 원가에서 단서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거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금액자료는 다 이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직접 노무 원가 선급 금액은 기초죠. 15,000원이고 기말은 직접 노무 원가 미지급액을 2만원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45,000원을 지급을 했고, 자, 일단 성급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성급은 자산이잖아요. 그쵸? 이게 기초예요. 그럼 자산은 이제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소멸되는 유동자산,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년도에서 2월 돼서 넘어왔으니까 2007년도 단계 소멸돼야 되겠죠. 그럼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적는 거죠. 15,000원. 체크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00X1년 말이에요. 2000X1년 초가 아니라 기말에 미지급액을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에 이제 기말 수정 무게를 통해서 부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계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기말 수정 무게. 여기다 2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직접 노후비 발생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되냐면 5만원, 6만원에서 8만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노후비 발생액은 8만원이 되는 거다.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누구 남아있어요? 제조간접원가 4만원. 그 다음에 기말 마지막으로 이제 그죠? 6, 7 7에도 5 더하면 큰일 났네. 나 12만원인가?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차 차액으로 요 매출원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다 이용했잖아요. 숫자가 다. 그러니까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뭐 이거 하나 누락해가지고 틀리는 거 뭐 괜찮은데, 이게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이걸로 다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을 안 하면 꼭 뭐 하나씩 빠뜨려 먹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막 제외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정확하게 고민하다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수하면 그게 더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체크해가는 이런 버릇.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거 다 회계잖아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다. 숫자를 체크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원래 회계학은 이게 기본서 공부하면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제 기본서 이제 한번 1회독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1차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개념 잡는 데 제일 좋아요. 왜냐면 1차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이제 이걸 다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념이 잘 잡혀요. 근데 1회독은 그게 안 되죠. 물론 1회독은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는 그때는 계속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게 그게 빨리 합격하는 비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여기까지 풀고,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